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녀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낮 3시에 내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기 신장내과를 전공하시고 투석 환자들을 부산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범일연세내과의 이동형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실은 이동형 원장님은 비욘디에서 얼마 전부터 콩팥 투석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주고 계시고, 저는 잘 모르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시고 좋은 정보 많이 주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실은 이동형 원장님을 여기 모시게 된 이유는, 인연은 저랑 이동형 원장님이 대학 동기입니다. 제가 같은 학교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고, 제 뒷번호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뒷번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서 외면상으로 보기에 누가 더 좀 젊어 보이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비욘디 PD님께서 아까 투표하는 것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는데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 누가 더 외면상으로 보이게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 한번 객관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둘 다 지금 메이크업을 안 한 상태니까요. 네, 생얼 그대로입니다. 이대로 그냥 투표해 주시고, 예, 부산에 계신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투표하시죠. 참고로 좀 전에 안지현 에디터님 뵀었는데요. 배는 둘 다 비슷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오늘 조금 더 좀 심화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걷기가 되게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걷기가 되게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걷기와 내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걷기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환자분들이 맨날 하는 게 텔레비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의사들을 자꾸 걸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병원 가면 걸으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 거냐? 대학병원에서 진료 보면은 다 살살 하라고만 한다. 도대체 살살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환자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 관점에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걷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여기 계신 이동형 원장님은 신장을 전공하시면 내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사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걷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일단의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균형 있게 이해하셔서 자기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지 자기 여건에 맞는 걷기가 가능한 거지,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단선적으로 믿어서 운동하시면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잘못된 신호가 저는 만보 걷기의 신호라고 보고요. 어떤 게 우리가 건강해지면서도 관절 척추를 해치지 않고 관절 척추도 건강하게 하고 수명도 늘려고 내과적인 질환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걷기인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동형 원장님과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전히처럼 이동형 원장님께 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여러 환자분들처럼 내과 선생님을 만나는, 내과 선생님들이 원래 의사들 중에 의사거든요. 의사들 중에 의사를 만났으니까 저는 내과 선생님한테 여러분 시청자들 입장에서 편하게 물어보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이동형 선생님께서 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영 원장님. 네, 의사 중에 의사라고 하셨는데요. 아유, 부담스럽네요. 의사 중에 의사라 그래서. 글쎄요, 저는 콩팥을 보는 투석 전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내과 질환을 또 봤던 내과 의사로서 오늘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셔서, 사실 뭐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그냥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질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냥 내과적으로 봤을 때 만성 질환자, 특히나 우리나라 만성 질환자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겠죠? 당뇨, 고혈압. 네, 당뇨, 고혈압 환자들의 운동요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아까 요거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면서 우리 이대영 원장님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진짜 외래에서 우리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하실 법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 상당히 지금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중간중간에 궁금해하신 거 여러분들 대신에 아마 이대영 원장님이 정말 라이브하게 물어봐 주실 걸로, 예, 믿습니다. 제가 그럼 처음부터 한번 괴롭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고령 환자 60세 이상, 5, 0 60대 이상에서 당뇨, 고혈압이 둘 다 전혀 없으신 분들, 네. 50대 이상에서 당뇨, 고혈압이 둘 다 전혀 없으신 분들, 50대 이상에서 당뇨, 고혈압이 둘 다 전혀 없으신 분들, 60대 이상에서 당뇨, 고혈압이 둘 다 전혀 없으신 분들, 50대 이상에서 당뇨, 고혈압이 둘 다 전혀 없으신 분들,
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근데 이제 내당능 장애도 당뇨에 가까운 걸로 그렇죠. 보고요. 엄격하게 그 120에 80을 고혈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 두 개 내당능 장애와 120에 80을 다 해당하지 않으신 분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 아니요. 50% 이상 될 거라고 보죠. 50% 이상. 인구의 50% 이상. 그러니까 뭐 네. 우리가 내당능 장애를 포함한 당뇨 환자를 우리가 지금 성인 4명에 1명 또는 5명에 1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 그 다음에 고혈압까지 겹치면 충분히 그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숨어있는 환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인 환자, 정상인은 50%는 당연히 넘겠죠. 50%가 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만성 대사 질환에 들어가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까지 네. 넣으면은 거의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대사증후군을 포함하면 지금 이대영 원장님이랑 저처럼 배 나온 사람들은 다 대사증후군이라고 봐야 되니까 예, 우리나라 비만만 놓고 봐도 그 정도가 되니까요. 예. 한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내과적 만성 질환제 운동요법이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 반 넘는 우리나라 고령 인구들의 연세가 좀 있는 성인들에서 네. 운동에서 참고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해도 되겠네요. 옆에 있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건강하신 한 분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을 거니까. 예, 지금 누가 또 질문 주셨는데 이거 이대영 원장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아프면 운동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과 의사들은 항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살 하세요. 그러는데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운동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이대영 원장님은 뭐예요? 저게 정답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막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관절이 붓는 형태로 통증이 오시는 거는 관절의 영구적인 파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릎이 부으면서 통증이 오신다면은 쉬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시린 정도의 느낌은 통증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린 느낌이 평소에 있으셨는데 또 나시는 거라면 참고 하셔도 되고요. 평소에 시린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걷는데 시린 느낌이 난다. 그럼 그 순간 연골 손상이 새로 생기는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느껴보는 시린 느낌은 쉬셔야 하고요. 근데 원래 있는 정도의 시린 느낌이 또 발생을 한다면은 어차피 관절염이 있으신 분이 시린 느낌 안 나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수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 내과적으로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사실은 무릎이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은 없지만 심장마비, 뇌졸중으로는 돌아가시니까 운동이 주는 베네핏이 더 많은 거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나 신장내과는 죽고 사는 환자들 많이 보기 때문에 라이프 세이빙을 위해서는 운동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역시 관점의 차이가 크군요. 예,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생활요법.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요법이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운동 열심히 하면 과연 혈압 떨어지느냐, 그다음에 혈압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그냥 운동만 놓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했을 때 2달 후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효과는 혈압약 하나의 정도의 효과가 난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보시면 여기 4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운동 이렇게 돼 있고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한 5 정도 떨어지는데 요 기준이 하루에 30에서 5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5일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했으면 좋겠다. 운동의 효과는 48시간 이상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은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이거를 꾸준히 이어서 2달 이상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약 하나를 더 먹는 효과가 난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운동을 하면 혈압이 왜 떨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왜 혈압이 떨어지느냐에 되게 대해서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아무래도 혈관 탄성의 문제거든요. 혈관의 탄성. 혈관이 릴렉스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혈관 그럼 그러니까 혈관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조금 근육세포?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혈관도 결과적으로는 동맥 같은 경우에 스스로 이렇게 수축했다 펴졌다 수축했다 펴졌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뻣뻣해진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칼슘도 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무호스에다가 칼슘이 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뻣뻣하겠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전에는 물을 막 20리터씩 막 넣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거나 막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러니까 일정하게 흐르던 걸 조금 약간씩 왔다 갔다 해주면서 약간 테스크를 줘서 약간 말랑말랑해주는. 심장 입장에서 말랑말랑한 혈관에다가 피를 공급해 주는 거하고 딱딱한 혈관에 넣는 거하고 압력의 차이가 틀리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저도 와 대학에 있을 때 공부해보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그 정도로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생활요법에 따른 혈압 감소 효과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환자 입장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 5가지 중에서 다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결국 우선순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약물 치료는 고혈압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다 하면 좋은 건 아는데 다 하기가 어려우면은 우선순위로 가장 우선순위로 좀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다이어트죠. 그러니까 식이요법이 중요한데요. 예, 식이요법 중에서도 핵심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서 소금 섭취거든요. WHO 권장량이 5g. 제 아마 방송 많이 보신 분은 아마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5g이면 나트륨 섭취량이 2g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 5g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소금 5g을 실천하기가. 5g만 먹기가 어렵단 말씀이시죠? 5g 아래로. 예.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섭취량이 가뿐히 5g을 넘기 때문에 지금 뭐 방송 보시다가 라면 하나 끓여 드셔도 벌써 3-4g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나트륨 함량이 거의 2g 가까이 되니까 벌써. 그러니까 한 1200에서 1500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덜 짜게 먹는 게 그나마 가장 중요할 것 같다. 하나만 뽑으라면 소금이고, 그러면은 제가 얼핏 이야기는 그렇겠네요. 먹으면서 뭐가 짭짤하다는 느낌이 나면 그냥 긁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짠맛을 느끼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야지 5g 밑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입으로 뭐 간간하고 감칠맛이고 짭짤하다는 느낌이 느끼는 순간 5g은 지킬 수가 없는 주제겠네요.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을 이제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근본적으로 2g은 섭취를 한다고 봐요, 저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을 이제 더 쳐서 먹느냐 덜 쳐서 먹느냐의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뭐 짭조름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 망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외식하는 게 어쨌든 제일 큰 문제예요. 저 소금 줄이기 위해서는 외식을 줄이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 하루에 2끼 이상을 다 저걸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쉽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병원 계셨을 때 환자들 그 다이어트 이거 교육 시키러 여행사한테 보내면 환자들 돌아와서 다 욕하잖아요. 먹을 게 없었다. 이게 무슨 맛이냐. 간도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뭐냐. 그 정도가 돼야 성공하는 거죠, 다이어트.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그 다음 우선순위를 생각해야겠네. 이건 포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나는 밖에서 하루에 2끼씩 사 먹어야 되면은 소금 섭취 제한은 알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뭐 소금을 그냥 간을 좀 덜 치는 건데 그건 어차피 5g을 왕창 넘어선 상황에서 약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할까요? 운동이죠. 운동. 그다음은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운동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체중 감량이 따라오기 때문에 운동과 체중 감량 거의 뭐 물론 다이어트랑도 연관이 있겠지만 운동이 중요하고 오늘 말씀드릴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무산소 운동보다는. 그럼 정리를 하자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다음에는 생활 습관이나 운동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그 정도로 하면은 한꺼번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 5가지가. 외래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는 보호자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 환자로 빙의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저렇게 물어보셨네요. 격렬한 운동은 안 좋은가요?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격렬한 운동의 정의가 뭐냐? 뭐 가벼운 운동의 정의가 뭐냐? 근데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저도 사실 잘 설명 못 하거든요. 격렬한 운동과 마일드한 운동, 약한 운동의 차이가 뭔지. 그래서 사실 운동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얼마나 세게 열심히 할 거냐, 빈도, 얼마나 자주 할 거냐,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할 거냐. 저건 이제 유산소냐, 무산소냐, 뭐 이런 걸로 나뉠 거고, 유산소 같은 경우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수영도 있고, 뭐도 네. 있고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걷기니까, 네. 이제 걷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시간, 한 번 하면 얼마나 하는 게 좋을 거냐. 이 네 가지를 고려를 해야 효과가 있는 운동이 되는 거죠. 제가 진상 보호자 모드로 다시 나가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억을 못 합니다. 환자 보호자들. 격렬한 운동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강의에서 이동현 선생님 준비해 오신 거에서 어떤 운동 강도를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있는 내용을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요. 약간 땀나고 지속이 언제든지 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운동은 안정적인 거고요. 격렬하다는 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의 자극을 줘야지 근육세포의 하이퍼트로피, 근육량이 늘어나고요. 유산소 운동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일정 시간 지속이 돼야지 뭐 혈류 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렬한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이 적절한 강도인지 아닌지는 내가 언제든지 충분히 지속 가능한 정도의 강도이시라면은 그거는 그분한테는 격렬한 운동이 아닌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하고 나면 이 운동을 조금 있으면 더 못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확 드시는 정도의 상태시라면은 그건 격렬한 운동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 그런 관점에서 격렬한 운동을 판단하시는 게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사람마다 비슷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운동은 좋지 않은 운동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진짜 너무 쉽게 표현해 주셨는데, 예, 내과적으로는 이제 목표 심박수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아카데믹하세요. 요새 이렇게 다 웨어러블 하나씩 차고 계시니까 네, 여기에 이제 심박수가 있고, 사실은 내 타겟 나이하고 키하고 다 이제 성별 넣으면 자기 목표 심박수 나오잖아요. 목표 심박수의 한 80%까지 올라가면 운동을 멈추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저 운동요법을 어드바이스를 하는 전문적인 치료사들이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정말 어렵고, 사실 뭐 저도 옛날에 외래 제일 많이 볼 때 하루에 막 150명도 보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150명 보려면 진짜 3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냥 한 30초, 1분 거기에다가 앉혀놓고 어째 그런 거 설명하겠어요. 제 환자 입장에서 다 변명입니다. 제가 오늘 진상 환자 모드로. 네. 그래서 어쨌든 운동의 효과는 뭐 앞에 말씀하신 이런 효과, 혈압도 떨어지고 심폐기능 좋아지고 뭐 다 좋은데, 지금 질문이랑 딱 요 얘기가 나왔죠. HDL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저 종이호랑이님이 저렇게 얘기하셨잖아요. 3개월 2시간씩 3개월 딱 걸으니까 LDL은 떨어지고 HDL이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저거는 진짜 좋은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LDL 나쁜 콜레스테롤, HDL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설명을 쉽게 많이 하시는데, 저렇게 걸어서 나오는 저 효과가 바로 운동의 효과인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걷기도 중요하고 뭐 달리기도 그런데, 그 왜 미국 사람들이 뭐 미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러너스 하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게 중독이 되면 마약 복용한 것 같은 그런 아주 쾌감이 온다. 맞아요. 그 러너스 하이가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나 뭐 우울증 개선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서 느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도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선생님 뵈면은. 그래서 권장하는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산소 운동을 저희가 많이 권유를 하죠. 유산소를 하게 되면 어쨌든 체중 감량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근육도 좋아지고, 사실 요새는 이제 근육량이 자기 수명을 결정한다. 내과에서는 그런 개념이 많아요. 당뇨병 환자가 배를 집어넣고 우리가 허벅지 근육을 늘리라 그러거든요. 항상.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지만 환자들한테는 허벅지 근육을 늘리고 뱃살을 줄여라. 그러려면 유산소를 하는 게 좋은데,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오늘 이제 이대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걷기, 걷기 운동.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저기 나오네요. 목표 심박수의 60에서 80% 미만이 될 때까지 운동해라. 근데 아마 거기에 도달하면 이대영 원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그런 상태가 오겠죠. 그러면 이런 웨어러블이 없더라도 그 정도 상태가 오면, 근데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점을 잘 아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까 좀 이따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건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100m 갔을 때 숨이 차다가 200m 갔을 때 숨이 차는 거 결국 심박수가 적응하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숫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숫자만큼이나 내가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느낌이 드는지 아닌지를 더 우선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나이에 따른 목표 심박수를 했는데 내가 지속하기가 힘드시면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목표 숫자보다도 그 느끼시는 느낌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내과 선생님이 아니어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숫자에 약합니다. 저는 전외과 의사여가지고. 네, 그 뭐 계속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하여튼 뭐 이틀에 한 번, 최소 이틀에 한 번 운동하자. 그래서 매일 하면 더 좋고 한 5일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 처음 시작할 때는 1, 20분 정도 천천히 하다가 천천히 연장해서 30분에서 1시간. 근데 1시간을 넘게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도 안 좋다는 네.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 정도 안에서 하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하자. 사실 이 슬라이드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띄워놓은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교과서에 실릴 만한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운동의 종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수영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걷기를 중심으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고 한번 이제 운동을 하면 주에 요 정도 운동을 하자. 예, 하루에 네. 30분씩 5회 곱하면 30 곱하기 5가 150분이니까 네, 예, 150분까지는 운동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말고 근육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어떻게 컨비네이션해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거는 뭐 저보다 정형외과 선생님이 훨씬 전문가실 거니까 예, 저희는 이제 정해드리는 것은 몇 회, 몇 분, 어디까지. 일단 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최근 들어서 그 근육량에 대해서 의사들이나 그러니까 그 학회 메인이나 의사들이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고령화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옛날에는 70대 초중반 되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80대 초중반이 돼도 옛날 70대 초중반보다 훨씬 더 쌩쌩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제가 주로 진료하는 척추나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뭐 운동이나 약을 잘 먹어서 사람들이 수명은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약을 정확하게 복용을 잘 하니까 수명은 늘어났는데 이제 운동을 안 해주니까 근감소증이 점점 더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근감소증은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운동이나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운동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근감소증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우울감이 크고 못하는 행동이 되게 많아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주로 그 지금 여러 뭐 저는 잘 전문은 아니지만 내과 학회 측이나 그런 쪽에서 근육량의 중요성,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산다고 만족감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으면 슬픈 거지만 오래 산다고 꼭 만족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육량 같은 것들은 사람 몸의 만족감을 상당히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노년, 행복한 생활을 만드는데 근육량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육을 키우는 거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동영 원장님도 말씀하신 러너스 하이 같은 꼭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쾌락이 아니더라도 몸의 근육량이 늘어나는 순간 누구든지 자신감 증대, 좀 더 밝은 생각, 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근육량이 많아지면 누구나 밝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거는 내 삶을 수명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아까 내과적으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삶의 만족도 행복감을 느끼는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고 운동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전도사님 같으세요, 원장님? 그 운동을 잘해야 저는 그게 왜냐하면 제가 고령 환자들을 척추 환자들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수술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75세 넘으세요. 90 넘는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되냐를 보면은 옛날의 관념으로 내가 자기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70 넘으신 분들, 60대 후반 분들 뭐 일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아니 젊은 야구 선수들도 부상 안 당하려고 재활훈련하면서 야구하는데 아버님은 무슨 통뼈여서 아무런 재활훈련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시려고 하냐고. 결국 우리가 노령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살게 되면은
운동이나 재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자유로운 삶을 가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뭐 운동하는 걸 상당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맞는 말씀이죠. 사실은. 예. 저기 질문 맨 위에 제 전공에 나와서 요거 하나만 답변 드리고 넘어갈게요. IgA 신증. 아, 진짜 반갑네요. 여기서 콩팥병이 나왔네요. 예. IgA 신증. 부산에서 올리신 거 아닐까요? IgA 신증 모르는 아이들인데요, 저는. IgA 신증이 있는 사람은 근력 운동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될까요? 는 지금 뒤에 있는 이 슬라이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분이 만약에 투석을 하시는 말기신장병 환자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그냥 일반인이랑 똑같은 운동을 하셔도 문제될 게 전혀 없고요.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아령 등의 근력기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저도 그랬지만 어떻게 운동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진짜 트레이너를 만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사실은 저희 트레이너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죠. 물론 제가 안 해서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다면은 저는 그냥 트레이너가 1대1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면은 해서 충분히 괜찮은 것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의욕이 앞서서 그룹 프랙티스에 가서 남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다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자기가 진짜로 편안한 운동을 통해서 그냥 전 단계적으로 올리시든가 아니면 조금 빠르게 올리고 싶으시면은 전문가랑 같이 운동하시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앞서서 그룹 프랙티스 하시다가 주변 사람들 폐 안 끼치려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너무 열심히 하다 다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정형외과적인 문제고요. 내과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저거죠.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욕적으로 잘못 운동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죠. 특히나 이제 무거운 거 드는 거, 아령을 든다든지 뭐 벤치프레스에서 누워서 이렇게 드는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가 이런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 걷기를 하기 전에 충분히 몸을 좀 풀어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운동만 디리디 한다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몸이 좀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유산소를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심장병이 있거나 위험인자, 그러니까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고혈압의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한 운동 종류와 운동량을 정하는 게 좋은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이런 거를 소화할 수 있는 운동 클리닉이 과연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고, 사실 세브란스 병원, 뭐 심장혈관 병원이나 가야 트레드밀 뛰면서 나한테 뭐 맞는 목표 심박수나 이런 거를 다 정해주지, 운동 클리닉에서. 이게 사실 개인 병원에서 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정형외과 같은 데에서도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나요? 그런 거 당연히 없죠. 근데 저희가 방금 이동 선생님과 설명한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헬스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하신 분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등산하다가 사망하신 분은 매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뭐 고혈압이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뇌졸중 같은 게 있으신데 산을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가다가 내가 나만 낙오되기 싫으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얼굴 빨개지고 숨이 막 가빠오는데 끝까지 올라가시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신 분 매년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등산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혈압 조절 안 되시니까 하던 거에서 단계적으로 올리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랑 같이 산행 한 번도 안 하다가 등산화도 없고 폴도 없고 스틱도 없는데 확 내 옛날에 운동했던 것만 믿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은 꼭 필요한 건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나한테 무리 되는 느낌인지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거 보는 좀 이따 이동현 원장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그냥 고혈압 끝났네요. 당뇨병 할게요. 이제 당뇨병이 훨씬 더 사실 운동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은 당뇨병을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려요. 당뇨병은 특히나 저 앞에 저기 질문 주신 것처럼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이런 당뇨병 이런 게 다 대사장애가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운동과 식사를 병행했을 때 혈당 조절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심지어는 당뇨병의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면 42%까지 감소했다, 뭐 50% 이상 감소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보다는 근데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당뇨 예방하는 약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뇨 예방하는 약이 있어요. 네. 메폴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당뇨가 무섭다고 내가 이 메폴민을 계속 먹느냐? 이 메폴민이라는 약이 복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위장장애가 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약을 먹어서 조절 또는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들, 고지혈증 약인데 이런 것들의 일부 라인업들이 당뇨가 오는 거를 좀 막아준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초기에 그런 걸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더라. 는 데이터들이 좀 있긴 한데 문제는 그런 약을 먹으면 약간의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약 자체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멀쩡한 사람한테 약을 주는데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게 일단 1차적인 치료가 되겠다. 예방을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이 조절했을 때 실제적으로 당뇨병 예방 효과가 지금 입증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맨 처음에 드리고 싶고, 또 당뇨병 환자, 이거는 이제 내당능 장애, 당뇨 전 단계인 환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했을 때 좋아지는 점은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한다. 이게 인슐린 감수성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슐린 감수성이 뭔가? 인슐린 감수성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제 성인 당뇨병을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 1형이랑 좀 틀려요, 기전이.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1형은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서 인슐린 맞잖아요. 네. 2형 당뇨병은 초기에는 피 뽑아보면 혈중에 있는 인슐린 농도 너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근육세포가 이 인슐린을 받아서 혈당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세포나 이런 세포들의 인슐린 감수성이 그게 떨어진다고 표현해요, 저희가.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사증후군 책 보면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감수성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면 이 감수성이 증가하니까 인슐린 효과도 몸에 있는 자기 인슐린의 효과도 증가하고 또 혈당도 더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간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운동의 저런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뭐 누구는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진짜 엔돌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울 증상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제일 가장 좋게 생각하는 부가적 효과는 체중 감소죠. 어쨌든 간에. 요새는 옛날에 불과 한 20년 전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마른 당뇨가 많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병이 있는데 대부분 다 마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를 한국인 당뇨병 뭐 이렇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허갑범 교수님께서 한국인 당뇨 이렇게 아마 이대영 원장님이랑 저랑 본과 강의 들을 때도 그 한국형 당뇨에 대해서 막 설명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서구화가 됐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이 다 비만 환자예요, 당뇨가. 그러니까 이제는 마른 당뇨가 없는 거죠. 우리도 외국이랑 똑같아요, 비만 환자. 그러면 체중이 떨어지게 되면 운동을 통해서 체중이 떨어지면 당연히 당뇨병이 좋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외래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 70대 한 중반쯤 돼서 과체중이신 비만이신 분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 체형이 이러신데 80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환자분 같은 체형을 가지고 길에서 다니신 분 본 적 있냐고. 별로 없다고 하시거든요. 저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근감소증이 연세가 드시면 계속 오는데 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그 체중을 잘 견디지 못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70대 초반까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근력이 있을 때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70대 중반, 80대 초반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슷한 협착 정도 있는데 협착을 잘 못 견뎌서 걷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단순히 체중이라는 건 뭐 내과적인 문제도 있지만 신체적인 자유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그게 뭐 내과적으로 당뇨를 만들어서 못 다니게 될 수도 있고, 체중이 많으시면 신부전을 만들어서 못 다니게 될 수도 있고, 체중이 많으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고령일 때 70대 후반 정도, 70대 중반에 70대 후반 넘어갈 때 고령일 때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까, 뭐 심장이나 폐가 안 좋고 다른 게 안 좋아서 못 다니시면 그럼 좀 덜 억울한데, 그냥 체중이 많이 나가신 이유로 척추가 못 버텨서 못 다니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거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체중을 줄이는데 중요한 조건은 결국 운동입니다. 운동과 쉬기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뭐 맞는 말씀이죠. 다. 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쵸? 네, 그런 얘기 하려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당뇨병 환자 운동할 때 위험 요소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고요. 하여튼 저혈당 오는 거를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심혈관계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주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목표 심박수에 도달하다가 잘못하면 어쨌든 그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분들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너무 오늘 뭐 날 잡았다 그래서 막 2~3시간을 연장 걸었고 막 격렬하게 운동을 했는데 그럼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네, 혈당이 또 너무 올라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건 뭐 케톤증이 올 수도 있고 막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중요한 거고 특히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은 진짜 주의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저혈당은 갑작스러운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식도 잃고. 그래서 운동 전의 평가는 당뇨 환자들은 내가 고위험군일까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걸 하는 건데 일단은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굳이 심장내과에 찾아가서 내 심장은 튼튼한가요? 이런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슬라이드는 당뇨병학회 슬라이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당뇨병학회 우리 저명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추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찾아가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똑같죠? 구성요소, 종류, 몇 번, 빈도, 강도 뭐 이런 건 다 똑같은 거고요. 얼마나 힘들게 운동할 거냐. 그래서 무슨 운동할 거냐? 역시 유산소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당뇨병은 사실은 저항성 운동이라서 이렇게 막 근육 키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느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누가 저기 아주 진짜 로이댐님이 진짜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진짜 저런 스타일의 질문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학습적이죠. 전 보면 머리가 아파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은 근육 내로 포도당이 잘 안 들어가서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근육 내에 당이 포화된 상태이면서 플러스로 혈관 내 당 수치도 높은 건가요? 말초 신경병증 그레이드에 따라서 회복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저분은 의대생 이상의 의학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육이라는 게 몸에서 가장 포도당을 많이 태워주는 장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 포도당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예요. 근육이. 그래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우리 이게 포도당이 결국은 세포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건데 이거를 끄잡아서 넣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슐린이 아무리 떠다니고 돌아다녀도 내 이 근육세포가 얘가 인슐린인 거를 인지를 못해서 얘 인슐린이 돌아다니는데도 얘를 뭐 인지를 못하니까 당을 끄잡아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육 내에 포도당이 잘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근육 안에 당이 포화가 된다는 개념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한은.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당을 태우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문제는 저겁니다. 근육 내로 포도당이 잘 안 들어가게 되는. 저게 이형당뇨병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말초 신경병증의 그레이드, 말초 신경병증의 그레이드가 있는지까지는 몰랐는데 제가 저거는 거의 신경과 영역이고 사실 당뇨병성 말초 신경염이 있을 때 저는 그냥 신경과에 보내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가역적인 거에 가깝긴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저보다는 뭐 우리 아닙니다. 저도 훨씬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떠넘기고 싶네요. 저거는. 아닙니다. 저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동 시에 소비되는 열량은 꽤 많다. 그래서 많이 걸으면 많이 태워지고, 그러니까 가볍다, 중등도, 격렬한 운동의 구별이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 구별이 실제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벼운 운동은 가벼운 집안일. 누가 아까 집안일 하면 뭐 저거 되냐요? 물어보셨는데 150kcal가 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골프 치면 살 빠지나요? 그러는데 제 몸을 보시면 압니다. 골프 치어도 안 떨어져요, 살이. 왜냐하면 골프를 쳤을 때 열량 소모량이 많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골프 문화 자체가 문제죠. 미국은 카트를 안 타잖아요. 계속 걷잖아요.
참 좋은 운동인데 우리나라는 카트를 혹시 타잖아요. 그늘집에서 많이 드셔서 예, 그런 건 그런 아니고요? 것도 물론 있고요. 네, 네, 그늘집 문화 문제입니다. 어쨌든 네, 짠 걸 많이 줘요. 게다가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긴 한데 어쨌든 골프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칼로리를 많이 태우는 운동은 아니다. 그다음에 걷기 한 3km 정도, 1시간씩 뭐 한 3km 정도 걷는 게 한 200kcal. 우리가 밥 한 공기가 한 200kcal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걸어도 밥 한 공기 태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뭐 제가 여기서 제가 환자분한테 외래에서 주저로 드리는 말씀을 다이어트에 드리는 말씀이 이거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 여기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뭐 운동을 해서 살 빼겠다 그러면 제가 보통 비관적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살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펠프스 같이 정말 수영 엄청나게 하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고도 체중이나 뭐 쉐입이 잘 유지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시달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칼로리를 태울 만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놀면서 계속 운동으로 살 빼는 거 가능합니다. 보통 뭐 연예인들은 하루에 4시간씩 또 러닝머신 뛰면서 식이 조절 살짝만 하고 살 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살을 빼려면은 체중 조절로 해서 운동의 역할은 저는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이 제 그냥 개인적인 이거는 전혀 권위자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7대3 정도로 먹는 거의 중요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운동으로 살 뺀다는 생각은 매우 어려운 생각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동감이에요.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운동으로 살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금 운동의 종류도 보시면 진짜로 그렇게 막 열심히 태우려면 지금 이 정도 격렬한 운동 해야 되는데 격렬한 운동 중에서 스포츠 댄스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진짜 힘들다 그러는데 진짜 힘든가 봐요. 그다음에 스키 진짜 힘들어요. 저도 겨울에 스키를 좀 타는데 스키 진짜 힘들어요. 스키 한참 타면 진짜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히. 그다음에 등산, 아까 말씀하신 등산 이런 것들로 격렬한 운동에 속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이런 합병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등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는 거죠. 이 격렬한 운동이. 예. 아니, 저는 등산 유튜버님이랑 방송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거 등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네, 여기서는 이제 격렬한 운동의 기준을 1시간에 30m를 얘기했어요. 근데 산길로 30m면 꽤 긴 거리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제가 좀 있으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예.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5회 정도 하는 게 좋겠고, 일주일에 90분 이상 고강도 유산소를 좀 하면 좋겠다. 최대 심박수, 목표 심박수의 한 70% 정도 도달할 때까지. 예. 그 다음에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시행하고 연속해서 이틀 이상 쉬지 않는다. 지금 저 뒤에 AAA가 붙은 게 내과에서 되게 좋아하는 노름이죠. A, B, C, D 노름. 예. 저게 A는 아주 강력하게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예.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적에 있다. 에비던스가 네. 있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금기사항이 없는 이상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저항성 운동, 근육 운동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당뇨병 환자의 핵심이고, 이제 조금 힘들다, 즐겁다, 이거를 보고 이제 이대영 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뭐 심박수 달고 뭐 트레이너들을 옆에 붙여서 운동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신경과 그 마음 쓰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걸 아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지금 화면이 좀 작은데 가능하시다면 저기 조금 힘들다와 즐겁다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야지 내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즐겁다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살짝 땀이 나고,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 있다.
충실한 느낌으로 땀이 난다. 그냥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빠르게 걸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 있고 충실한 느낌이 땀이 난다. 저는 걷기를 할 때 이 정도 강도로 걷는 것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천천히 산책하듯이 아주 천천히 만보를 걸으면은 이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은 만보에 집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 시간 이상 하는 게 실질적으로 권고사항인 건데, 이게 잘못 이해돼서 만보란 양을, 절대적인 양을 채우는 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전 그건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가 더 맞는 표현이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땀이 나는 충실한 느낌, 언제나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보통은 언제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서 갑자기 뇌출혈이 오거나 쓰러지는 경우 거의 갑자기 저혈당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조금 힘들다에 가면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실제로 몸이 느끼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 내가 좀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사람 몸이 느끼는 겁니다.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건강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다까지 하셔도 괜찮고요. 내가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으시면 즐겁다 수준에서 걷기를 하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즐겁다 상태의 느낌의 걷기가 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대사증후군이나 그런 걸 치료하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거보다 한참 낮은 순에서 만보씩 걷다 보면은 오히려 허리나 무릎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 한 가지 말씀은,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은 즐겁다 수준에서 이틀에 한 번 정도씩 30분씩 걷기를 하시는 건 전 추천드립니다. 즐겁다 상태에서. 그 정도면은 운동 자체에 고유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네. 이대영 원장님한테 누가 한 방 날리셨어요. 이대영 원장님은 운동 강사님이랑 방송 많이 하셨는데 왜 한 번도 같이 따라 하시지 않니에요? 네. 즐거운 수준으로 운동하세요. 네. 뼈가 아프네요. 네. 뼈 맞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여튼 요 정도에서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책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제가 쓴 책 아니고요. 저도 돈 내서 내 돈 내산으로 읽은 책입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내과 선생님 쓰신 책인데요. 병의 90%가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런 내용이고, 이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니까 걸으면 좋고, 병원에서는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병원에서는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근데 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그렇게 해야 병이 오래 가고 약도 쓰고 나한테 계속 오니까 병원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일본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충실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걸 좀 보여드립니다. 제가 근데 보통, 여기 책에 제가 목차를 봤는데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뼈가 부러져도 절대 수술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분이 정형외과 내과 선생님이셔서 정형외과를 좀 무지하셔서 그런 걸 거고요. 요새는 뼈가 부러져 수술하는 게 조기 재활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옛날처럼 그냥 열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형태로 수술하진 않으니까요. 요 부분은 요 챕터만 빼고 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 말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이대영 원장님 질문 거의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얘기하고 지금 53%가 53%네요. 제 방송 시간대여서 제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방송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셔서 그쵸, 너무 감사한 생각 말씀드리고요. 보통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과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방송 드리면서, 의사들이 짧은 진료 시간에 우리가 충실히 설명하지 못해서
못했던 부분을 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강의 드리는 게 외래 시간에 다 못하는 설명들을 어떻게 보면 제 부채의식을 털기 위해서 전 방송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부분이 크고요. 우리 이동영 원장님께서 너무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고 환자분한테 운동에 대해서 내과적으로 어떤 유산소 운동에 어떤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에비던스에 의해서 다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당뇨학회, 고혈압학회가 얼마나 환자분들의 단순히 약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환자들의 웰빙이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제가 6시에 또 라이브 하거든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겼습니다. 52%의 설문조사가 종료됐군요. 갑자기 갑자기 네, 바뀌었죠? 이 시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예, 제 방송 때 또 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토요일 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방송 진행하는 거 잊어먹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